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긴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일찌감치 업무를 마무리하고 벌써 고향에 도착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쉬는 날이 많아서 여유를 두고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번 설 연휴엔 3,500만 명이 움직일 거라는데 민족 대이동의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연휴 직전 풍경을 김예나 기자가 헬기를 타고 담아왔습니다. 미세먼지가 다소 거치자 아파트촌 사이로 123층 타워가 뚜렷이 보입니다.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에 한강엔 조각난 살얼음이 둥둥 떠다닙니다. IT 기업이 모여 24시간 불야성을 이루던 판교 테크노밸리 주변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삼성전자 등 대형 공장 주변에도 오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일부 구간에 정체가 시작되고 일부 나들목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찌감치 퇴근해 서울로 올라오는 직장인들이 몰린 겁니다. 오후 4시 기준 고속도로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지만 교통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성휴게소에는 귀성 차량과 연휴를 앞두고 택배를 실어 나르는 물류 차량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 대책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총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닷새이던 지난해 설 대책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만 긴 연휴에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9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7%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고속도로 상황 궁금하실 텐데요. 연휴가 길어서 아직은 귀성길 정체가 그리 심하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봅니다. 신유만 기자, 고속도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퇴근 차량들이 귀성길 행렬에 더해졌던 오후 7시쯤 일부 구간에서 정체를 빚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해소된 모습입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CCTV 화면 보시죠.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부근 서울과 부산 방향 차량들이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분기점도 양방향 소통이 원활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앞 서울 방향에서 대형 버스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이어진 신갈분기점까지 서울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오후 9시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30분, 목포까지는 3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귀성길 정체는 28일 일요일 오전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면제됩니다. 네, 서울로 역귀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고향집에 내려가려는 귀성객들 못지않게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을 오는 발걸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역과 강남 고속터미널은 귀성 또는 역귀성객으로 종일 붐볐습니다. 서울 사는 자식과 어린 손주를 보러 왔다는 할아버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는 게 낫죠. 애들이 내려오는 것보다. 손자들 크는 거 보면 좀 행복하죠. 예. 홀로 지방에서 지내던 대학생도 오랜만에 서울의 가족들을 보러 올라왔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할머니 댁도 가고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엄청 예뻐해 주시고. 코레일은 역귀성객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이번 연휴 기간 일부 KTX 역귀성 좌석을 최대 40% 할인하기도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때문인지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벌써부터 공항이 붐비고 있는데 이번 연휴에는 작년보다 많은 134만 명이 출국할 걸로 보입니다. 인천공항은 어떤지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사 창구에 짐을 붙이려는 여행객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출국장 입구도 혼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해외 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설 연휴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남댁 방문할 겸 또 같이 가족 여행할 겸 해서 부모님이 먼저 해외여행을 가셔가지고 이제 놀러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설날에 저희 해외여행을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1만 7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객은 13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출국자가 14%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공항마다 수속 시간이 길어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최소 3-4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엔 껴입은 옷이 많아 검색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바뀐 규정에 따라 굽이 높은 신발은 벗어야 합니다. 여기다 새로운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도 매끄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커뮤니티엔 출국장을 나서는 데만 3-4시간씩 걸렸다는 경험담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전에 도착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도 그렇게 될까 봐요. 인천공항공사는 내일이 가장 붐빌 거라며 주차난이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 여부를 묻자 재창출 그리고 교체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만 공감한다는 응답도 43%나 됐습니다. 지지층 결집과 유사한 흐름입니다. 먼저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5%,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4%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엇갈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선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로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 42%보다 12%포인트 높았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바라지만 탄핵엔 찬성하는 응답자가 9%인 셈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거나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절반을 넘었고 매우 공감하거나 대체로 공감한다는 응답은 43%로 조사됐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입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70%가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고 했고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 8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해 정치 성향별로 인식이 크게 달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외에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도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두 조사의 정당 지지율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위를 보인 반면 갤럽 조사에선 접전이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1%, 민주당은 33%였습니다. 8%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겁니다. 반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 38%, 민주당 40%로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합세였던 민주당은 한 주 만에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도 조선일보 조사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36%, 갤럽 조사에선 국민의힘 35%, 민주당 39%였습니다. 표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혹은 정당 지지분포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죠. 구성비가 조사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이 차이에 따라서 결과들이 약간 차이를 가질 수가 있죠.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선 개헌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55%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47%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선호했고 22%는 현행 5년 단임제를 통한 권력 분산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를 통한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은 13%였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기 대선을 가정해 양자 대결을 붙였더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여권 후보와 1대1로 맞붙었을 때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 범여권 진영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5%, 홍준표 대구시장 11%, 오세훈 서울시장 8%,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각각 7%였습니다. 범야권 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31%로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앞섰습니다.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가 7%, 김부겸 전 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6%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야 어느 쪽 후보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0%를 넘겨 향후 부동층의 향배에 따라 여론 변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여야 후보 간 1대1 양자 대결을 가정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권 후보로 나섰을 땐 여권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열세로 조사됐습니다. 야당 주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온 상황에선 여당 후보 3명은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우 의장과 대결해서 오차범위 밖 열세였습니다. 여야 후보들을 한꺼번에 물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이재명 대표가 31%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장관 11%, 한동훈 전 대표 5%, 홍준표 시장 4%, 오세훈 시장 3%였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귀성길 인사에 나섰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명절을 맡겨야 된 민심 어땠는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곳은 경부선이 출발하는 서울역이었습니다. 보수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 지역 귀성객이 많은 곳입니다. 악수를 청하거나 엄지를 들어올리며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지만 대통령이나 지키지 왜 나와 영업 방해를 하냐고 항의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으로 알려진 인사가 달려들며 경찰이 제지하는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 고속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호남선이 출발하는 용산역에서 주로 귀성 인사를 했던 민주당은 영남, 충청, 강원 등 전국 노선이 있는 버스터미널로 장소를 변경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내부적으론 테러 위험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급하게 장소를 바꾼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셀카 촬영을 요청했고 곶감을 선물한 시민도 있었습니다. 회 가시면서 드시라고. 곶감. 왜 이런 걸 사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맞는 명절인 만큼 여론의 향배를 가릴 수 있는 설 밥상 민심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최근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가 보수층의 결집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 국민의힘 내부 보고서에 일부 의원들의 강경 발언이 중도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본격적인 정책 발굴 논의도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거라고 말한 윤상현 의원 발언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 선동 발언에 유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에서도 폭력을 선동하거나 비호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각별히 말과 행동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장 발언 하루 전 당 전략기획특위는 윤 의원이 서부지법을 방문해 시위대의 격려성 발언을 한 게 정치 선동으로 비칠 수 있어 중도층 등의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략보고서를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서는 A4 용지 5장 분량이었습니다. 전략특위는 오늘 오전에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 비대위에 보고할 2차 전략보고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가 수치만 제시된다면 주간 전략보고서는 이 수치의 원인과 전망을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당 민생특위와 정책위는 첫 번째 정책 현안을 고독대책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55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고독 청년에 대한 재교육, 취업 대책 등을 통해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보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기 대선 언급이 금기시됐던 여당에서 정책과 전략 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사실상 대선 모드로 전환한 민주당과의 공약 경쟁 준비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나온 요원이란 표현이 논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빼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건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 의원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소환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앞서 국회에서 한 증언의 맥락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해당 발언을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죠. 정민진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해제 이틀 뒤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서 한 발언입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헌재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은 빼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발언을 날조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에 전후 맥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결 종족수를 언급하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증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가능하냐? 곽 전 사령관 검찰 공소장에도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곽 전 사령관 스스로 명확하게 의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 측은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금 보신 요원이란 표현을 놓고 야당은 말장난으로 국민을 조롱하냐며 국회 요원이란 직책을 적은 각종 패러디를 내놓았습니다. 여당에선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 차원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며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SNS에 올린 이른바 국회 요원 패러디입니다. 가상의 명함을 만들거나 실제 요원처럼 선글라스를 쓴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 주장한 건 국민과 헌법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본인들의 그 위헌 위법한 행위들이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정말로 치졸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적 수준을 의심케 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했고 계엄도 게임이라 할 거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궤변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참 희한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제2탄 같은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당으로서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당내에선 수사 기록이나 국회 증언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유승민 전 의원은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뭘 끌어내냐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한 매체를 콕 집어 부정적 발언을 했었는데 이 매체가 백지 광고를 내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표 발언 후 광고 중단 의사를 밝힌 곳이 여럿 나오자 항의 차원에서 아예 광고를 뺀 채 신문을 발행한 겁니다. 이 대표를 형사 고소하겠다고도 했는데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대표. 간담회 끝 말미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은행들이 광고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나흘이 지난 오늘 해당 매체의 지면에서 광고가 모두 빠졌습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실제로 몇몇 광고주가 광고 중단 의사를 밝히자 항의 차원에서 아예 백지 광고를 낸 겁니다. 이 매체는 내일쯤 이 대표를 형사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영업 방해이기 때문에요. 저희 지금 소송 변호사하고 같이 위계에 의한 영업 방해로 소송을. 경찰은 선관위가 해당 매체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최근 부정선거에 개입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돼
미군에 압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은 완전한 거짓 보도라고 밝혔지만 해당 매체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백지 광고 항의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허위 정보를 다루는 언론에 광고를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며 외압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기업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부정선거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대한 은행의 광고 집행을 거론한 걸 꼬집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직위를 이용해 은행의 언론사 광고 문제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겁니다. 시중 운영장들을 불러 언론사 광고비 집행까지 시비를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의회 권력을 앞세워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한 은행이 광고를 중단했고 다른 은행들은 축소를 검토 중이라며 설 연휴가 끝나면 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표는 은행이 광고 집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라며 압력 행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은행장님들하고 농담으로 한번 해본 얘기고 거의 저질 찌라시에 가까운데 이 내용을 알고 과연 광고를 했을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늦은 밤이나 내일 중으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에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택했는데요. 내란 사건 관할이 중앙지법에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검찰은 발부 법원과 다른 법원에서 구속 연장 신청을 허가받은 전례가 있어 관할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이 허가되더라도 주말 중에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저녁 7시쯤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윤곽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이곳 중앙지검에 위치한 특수본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거란 관측이 있지만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구속 유지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는 조치라며 탄핵 심판에 임하는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앙지법 역시 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헌재의 결정을 먼저 지켜보자는 주장인데 검찰 조사도 현재로선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조사했습니다. 체포 시도에 대비해 관저에 총기를 배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은 원래 총기를 비치해 둔다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반려했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관저를 순찰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총기를 들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MP7 기관단총과 실탄 80발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독일제 MP7 기관단총은 경호처 공격대응팀이 휴대하는 무기로 방탄복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이 본부장은 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막으려던 게 아니라 시위대의 불법 침입에 대비한 거라고 주장했고 김성훈 차장도 평소 관저에 있던 걸 위치만 옮긴 거라고 했습니다. 관저에 배치한 게 아니라 그 총은 원래 평시에 배치돼 있는 총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김 차장을 상대로 계엄 체포조 관련 내용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폭설 같은 천재지변으로 국제선 여객기 운항이 취소될 경우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반환하고 환불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인천공항 이용객 약 2,700명은 면세품을 반환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비나 눈이 예보돼 있는 만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규정을 잘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굵은 눈발이 쏟아집니다. 기내 유리창에는 살얼음도 맺혔습니다. 20cm 가까운 폭설이 내린 지난해 11월 27일. 인천공항에서는 151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승객들에게 면세품 반납을 알립니다. 면세품 구매하신 분들은 한쪽으로 서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출국이 취소돼 구입한 면세품을 반납해야 하는 승객은 4,600명 정도였습니다. 항공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면세품을 환불을 수기로 받고 그리고 나가는 과정까지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면세품을 반납한 승객은 1,900명 정도였고 나머지 2,700명은 그냥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에 비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출국장은 아수라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면세점을 산 것도 직원들한테는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들고 나온 거죠. 천재지변으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의도치 않게 면세 혜택을 본 겁니다. 세관 당국은 지금까지도 면세품을 회수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역사열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대응하는 좀 규정이 좀 미비한 것을 저희가 이번에 인지했고요. 세관 당국은 면세품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부족한 규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고려시대의 왜구가 약탈해간 금동 관세음 보살상입니다. 무려 647년 만에 고향인 서산 부석사에 왔는데 100일 뒤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다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천으로 눈을 가린 불상이 특수 유리로 제작된 좌대에 모셔집니다. 안대를 풀자 온화한 미소가 드러납니다. 금동 관세음 보살상은 높이 50.5cm, 무게 38.6kg으로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시주로 주조됐습니다. 그런데 48년 뒤 왜구가 약탈해 갔고 647년 만에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산을 올라서 우리 관세음보살상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날에 그런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얼마나 이곳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을까. 왜구의 약탈 이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모셔져 있던 불상은 지난 2012년 한국인들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후 서산 부석사와 대마도 관음사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이어졌는데 2023년 대법원은 불상을 점유해온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반환하기 전 100일 동안이라도 불교 의식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본 관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その像を作られた信者の方々の子孫がまたお参りでき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私は幸運なことだと思います。 불상은 석가탄신일까지 일반에 공개된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100일 동안의 친견법교 기간에 일본의 우호적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계자들을 모여서 국제회의 같은 걸 할 계획이고요. 부석사 측은 종교적 교류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불상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찾을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설을 앞두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목적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성군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손자들한테도 뭣도 좀 해줘야겠고 차례상도 푸짐하니 좀 차려야겠고. 전북 김제시도 1인당 50만 원씩 충전된 선불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데요? 모든 주민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405억 원입니다. 김제시 연간 자체 수입의 40%에 달합니다. 세출 예산 구조조정을 약간 했거든요. 그 재원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이제 자체 수입하고 합산해서 마련을 했어요. 민생회복 지원금을 나눠주는 지자체는 전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8곳이나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 자립도가 10%대나 그 이하로 특히 진안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회성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으로. 강원도 정선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부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두입니다. 서울 반포의 50평대 아파트가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2억 원입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서울 신축 아파트만큼은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윤서화 기자입니다. 재작년 입주한 한강변의 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8월에 72억 원에 거래됐던 133제곱미터형이 지난해 말에는 106억 원에 팔렸습니다. 5달 만에 30억 원가량 오르면서 3.3제곱미터당 2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에 한강뷰 프리미엄이 더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사통팔달이잖아요. 침실부터 시작해서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한강뷰가 나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값은 4주째 보합세지만 강남 3구에 위치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은 나홀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제로 현재 입주 중인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도 갈수록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명품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여러 가지 효용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도 충분히 고려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 내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매달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떻게 이런 사례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네, 올해 1월 매월 3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가 전국에 딱 한 명 생겼습니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납입을 했고요. 개인정보라 정확히 확인되진 않지만 가입 시부터 소득 최고 수준의 보험료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서 연금을 받는 연령을 5년 늦췄습니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당 연금액이 7.2%가 증가하는데요. 이런 요소들이 겹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라는 기록적 금액이 나온 겁니다. 네, 다른 가입자도 이렇게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으면 이렇게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988년에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70%였는데요.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을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연금 재정 악화로 제도를 계속 개편하면서 지금은 이 비율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만큼 연금으로 소득을 보전받기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지난해 9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5만 4천 원 정도로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들은 108만 원 정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노후 최소 생활비가 한 달에 136만 원인데 한참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란 수준인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비교표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직역연금의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일단 국민연금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2055년이면 기금이 모두 소진돼 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2%로 동결시키자는 안을 내놓았고요. 어제 국회에서도 공청회가 열렸는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대신에 국민들이 적어도 소득의 50%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게 소득 대체율도 높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험료 지금 9%인데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고 실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런 조치들이 이제 동시에 병행이 돼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에 재정을 고려해 일단 보험료만 높이는 대신 저소득층과 출산자 등에게 혜택을 큰 폭으로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과 연금 크레딧 확대를 통해서 가입 기간을 늘려서 연금 급여를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계속 공회전만 반복하는 모습이라 안타깝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진 첫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똑똑하다고도 했는데 하노이 노딜의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신은석 기자가 인터뷰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그동안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과시해왔지만 두 번째 임기 시작 후 정상 외교 의지를 확실히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이란과는 협상이 어렵지만 김정은은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협상해볼 만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Now he is a nuclear power. 트럼프는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선 중국, 러시아와 핵 군축 협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we would have gotten them to follow. And China would have come along too. 다만 이 자리에선 북핵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북한을 향해 연일 대화 신호를 보내는 만큼 미국과 북한 사이 실제 접촉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일기 땐 노딜로 끝났지만 이번엔 비핵화란 빅딜 대신 핵 군축이란 스몰 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채영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비교적 빠르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연일 이어진 트럼프의 대북 대화 신호엔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한미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북 대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경우 탄핵 정국에 빠진 한국만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공식화되지 않았거든요.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한국이 뭔가 사전 협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에 대한 회의감도 여전히 남아있어 미북 양측이 한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조선 나국자들이 우리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남게 되었다. 외교가에선 트럼프가 한국 대신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북러 3자 협상을 시도할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인 만큼
직접 대화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가려고 해도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일본 외무상의 독도 관련 망언은 12년째인데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 공사를 초치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우리 외교장관격인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적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가미카와 요코 전 외무상의 발언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외무상 시절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현 다케시마라고 말한 이후 일본 외무상들은 12년째 같은 망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我が国の固有の領土である竹島については引き続き我が国の主張をしっかりと伝え粘り強く対応します. 이와야 외무상은 그러면서도 한국이 국제사회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독도가 本当に日本の領土だと思いますか? 우리 정부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연초부터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미국 LA에 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강풍 때문에 하루 만에 여의도 10배 면적이 불탔습니다. 진화 작업도 더딘 상황이라 당국은 주말 비 예보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공중에서 물과 방염제를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LA 북부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하루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를 태우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We have over 4,000 firefighting personnel assigned to the incident, and we had a very robust ground and air response to the incident that you see behind me. 극도로 건조한 날씨에 시속 67k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면서 화재 사흘째에도 진화율은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국은 주민 3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인근 교도소 수감자 470명을 다른 시설로 이감했습니다. 주말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지만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ut once that rain passes, it's going to dry up again. So we need sustained rain. A lot of the vegetation looks like this. It's super dry. LA에선 지난 7일 2개의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28명이 숨지고 건물 16,000채가 불탔습니다. 당국은 지반이 약해진 화재 지역에 비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라파엘로의 걸작이죠. 아테네 학당입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철학자 파르메니데스입니다. 그는 있는 것이 있지 않고 있지 않은 것은 있다. 수수께끼 같은 논리를 주장합니다. 파르메니데스에겐 충실한 제자 제논이 있었는데 스승의 사상을 알리기 위해 제논의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영웅 아킬레스가 먼저 출발한 거북이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맞는 말일까요? 아킬레스가 거북이가 있던 대로 가면 거북이도 반드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따라붙지 못한다는 거죠. 궤변입니다. 동양에도 이런 말재간의 역사는 깁니다. 전국시대 조나라 학자인 공손룡이 백마를 타고 국경을 지나려고 합니다. 통행세를 받으려고 관문지기가 막아섭니다. 말은 통과할 수 없소. 그러자 공손룡이 말합니다. 나의 말은 희다. 흰말은 말이 아니다. 말이 안 된다고 했지 흰색 말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통과하겠다. 교묘한 논리입니다. 백마 비마였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포고령도 자신 있었고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자신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 내가 했다며 충성을 다했던 50 실세 장세동 전 남기부장 같아 보였습니다. 포고령의 위헌성을 알고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 그냥 뒀다는 취지의 말도 나왔는데 이것도 궤변의 일종입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답니다. 사실 여부가 곧 드러날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전공이 처단이란 문구가 포고령에 들어간 부분도 상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웃으며 왜 들어갔는지 물었고 웃으며 놔뒀다고 했습니다. 계엄이란 엄중한 행위를 하면서 웃음이라뇨. 계엄이 장난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렵니까? 앞서 관문을 통과하려던 공손룡은 농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백마가 말이 아니면 뭐냐는 반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궤변은 진실을 덮지 못합니다. 본드레한 말이 아니라 팩트만이 12월 3일을 제대로 평가할 겁니다. 1월 24일 앵커 칼럼 오늘 궤변은 늘 진다였습니다. 내일부터 엿새간의 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동안 들쑥날쑥한 날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연휴 초반에는 큰 추위 없이 하늘빛도 대체로 맑겠고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만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강원 산지에 대설특보와 함께 시간당 1에서 3cm, 최대 15cm 이상의 무겁고 많은 눈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겠고 이때부터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설 당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호남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얼어붙어 귀경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전하고 풍성한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